17쪽까지 다 하긴 했는데 앞에 내용을 좀 복습한 다음에 뭐 심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더 풀어서 좀 확실하게 좀 할게요. 네. 1학기 부분까지만 이제 하려고 계획을 다시 수정했어요. 원래는 전 과정 다 하려고 했는데 1학기 부분만 철저히 하게 해도 되더라고요. 네. 2학기 부분, 2학기 여름방학 때 진행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나중 2학기 부분까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19쪽에 할게요. 19쪽에 좀 상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19쪽에 우주론,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 하여튼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글씨를 읽으시는 게 좋아요. 우주의 시작과 진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는데 빅뱅 우주론이 가장 인정받고 있다. 빅뱅 우주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확립이 되었는가, 요거 알려주는 거고, 자꾸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이 대립을 합니다. 정적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에는 우주가 이렇게 뭔가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주가 영원히 이렇게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 되게 안정적이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중력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 중력이 있다라면 이제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중력이 있잖아, 애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적인 게 좋을 것 같은데 모이려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반대되는 에너지인 우주 상수라고 하는 걸 집어 넣어요. 이 우주론을 설명할 때. 그래서 우주 상수를 집어 넣었는데 이게 중력에 반대되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주 상수는 청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사실 알고 보면 나중에 부활을 해요. 일단은 이 아인슈타인이 정적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 상수라는 걸 도입하고, 그래서 모여들지 않고 일정한 모습을 유지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정적 우주론. 그냥 이게 그대로 있다. 모여들지 않는다. 근데 동적 우주론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이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낸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은 오히려 정적 우주론을 이야기하고, 프리드만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우주 모형이 나옵니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프리드만이 이런 것도 했네. 다른 우주론 말고 다른 일도 했네요. 쿼크 발견하고 막 이랬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어낸 거예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정작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을 이야기하고, 좀 희한하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분석해 봤더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주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프리드만이. 자, 이제 세 가지 우주 모형 제시하는데, 어찌됐건 프리드만은 동적 우주론, 팽창하는 우주론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다가 나중에 수축할 수도 있다. 네, 모일 수도 있다. 세 가지 우주론 중에 수축하는 우주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주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기냐? 동쪽 우주론이 이겨요. 동쪽 우주론이. 근데 동쪽 우주론은 허블이 은하들을 관측했더니 이 은하들이 우리 은하에서 일단은 우리 은하에서 거리가 멀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있고 외부에 은하들이 있어. 이렇게 가까운 은하도 있고 멀리 있는 은하도 있고. 근데 멀리 있는 은하는 후퇴하는 속도, 이 후퇴하는 속도가 빨라요. 얘는 우리 은하에 좀 가까우니까 얘보다 좀 느려요. 얘보다는 좀 느리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은하는 뭐 가만히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여기가 있고 얘는 여기가 있고 얘는 여기가 있고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은하들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하들도 다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허블 법칙이라고 해요. 허블 법칙. 허블 법칙은 은하의 후퇴 속도, 이게 y축이고 x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은하의 후퇴 속도는 이게 1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하나 있고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 이게 허블 법칙입니다.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팽창한다라고. 팽창한다.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면 팽창한다고. 그래서 정적 우주론을 위해 도입했던 우주상수는 실수라고 인정하고 아인슈타인은 이 정적 우주론을 철회합니다. 아인슈타인 틀린 게 별로 없는데 이 정적 우주론만 틀렸어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 거의 다 뭐 맞게 밝혀지거든요. 정적 우주론이 이제 실패한 거죠. 근데 팽창을 하긴 하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도 팽창하는 거고 정상 우주론도 팽창하는 거예요. 둘 다 팽창하는데 가모프라는 사람은 우주가 대폭발로부터 시작하여 초기 몇 분 만에 현재 우주의 모습을 이루는 기본 원소가 만들어지고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한다. 근데 밀도 감소하고요, 팽창하는 겁니다. 온도도 감소해. 쓱 써놓을게요. 우주 온도 감소, 밀도 감소. 써놔, 여기 쓰면서 합시다. 그 다음에 질량은 일정이에요. 질량 일정. 질량은 일정합니다. 원래 다 생겨났기 때문에 처음에 다 생겨났기 때문에 질량 일정하고 온도는 감소하고 온도 감소하고 밀도 감소하고 물론 부피는 당연히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부피 팽창. 근데 정상우주론,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정상우주론은 팽창하는데 빈 공간, 은하 사이 빈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된다. 이게 별 생성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물질이 생성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는 은하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뭐 새로 생긴 건 없지만 은하들 사이 거리 멀어지면서 또 생겼죠. 또 있잖아요. 그쵸? 사진 그림에 보시면 팽창을 하는 건 맞아. 근데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돼? 질량이 증가한다. 근데 질량이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하면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돼? 일정해요. 밀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일정해요.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온도 일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하는데 누가 이겨?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나타나요. 빅뱅 우주론자들의 증거가. 이게 몇 년도일까? 빅뱅 우주론은 한 몇 년도일까요?
빅뱅 우주론은 처음에 누가 몇 년도에 주장했을까? 아, 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주장했는데 65년도에 그 전이긴 하겠죠. 65년도에 펜지어슨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통신 실험을 하던 중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신호를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펜지어슨과 윌슨이 벨 연구소가 있어요. 벨 연구소. 벨 연구소에서 이제 통신 실험 이런 거 하는데 잡음이 자꾸 들리는 거야. 지지직하고. 그 잡음을 없애려고 그 통신 장치에 뭐 새똥도 치우고 요런 장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잡음을 없애려고요. 뭐 어떤 새똥 같은 것도 막 치우고 열심히 잡음을 다 제거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꾸 지지직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귀처럼 생겼잖아. 이게 요거에서 이제 어떤 통신 실험을 했는데. 근데 계속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우주 배경에 깔려있는 복사선이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선이 되는데 그게 현재는 한 3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3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잡음이에요. 그런 이제 전자기파예요. 그리고 이제 초단파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마이크로파 영역이고 그런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에 잡힌 거야. 우주 배경 복사가 잡혔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를 알게 돼. 근데 우주 배경 복사는 뭐냐면 원자가 생길 때 이따가 나오겠지만 원자가 생길 때 빠져나온 그 빛이 있던 거예요. 원자가 생길 때. 근데 그 얘기를 미리 했어요. 그 전에. 저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건 우주 배경 복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자들이 우리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 예언을. 근데 이게 가모프가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된 거고 이 사람들 증거가 맞았으니까 호일의 정상 우주론은 폐기가 되는 거고 빅뱅 우주론이 이제 맞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요것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이제 과학계에서는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지상에서 측정했잖아. 아까 전에 그거를 그런 커다란 이제 뭐 이렇게 귀처럼 생긴 걸로. 근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코비 위성이라고 하는 걸 쏘고 WMAP 위성을 쏘고 가장 최근에는 플랑크 위성을 쏴서 각각의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 이렇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은 더 발전돼 있어요. 빅뱅 우주론에서 좀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지구가 원시간에 배워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이제 어떻게 되냐? 빅뱅이 어떻게 일어나냐? 처음에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 빅뱅 직후 우주는 초고온의 초고밀도 상태였는데 이때 자연에는 4가지 기본 힘이 통합되어 있다가 중력이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기본 힘이 뭐냐면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울 텐데 이게 중력, 전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을 통합할 수가 있거든요. 전자기력, 양력, 약한 핵력, 그 다음에 강한 핵력, 이렇게 네 가지 기본 힘이 있어요. 네 가지 기본 힘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본 힘이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그 인피니티 스톤이랑 비슷한 거야. 그 인피니티 스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여튼 그게 분리가 돼가지고요. 그게 하나로 모였을 때 뭐 타노스가 뭐 이렇게 핑거를 했을 때 다 뭐 그런 전지적 능력이 생기는 그런 컨셉이구나. 그 영화가 원래 만화죠. 아, 여기 써있네. 미안해요. 여기 네 가지 기본적인 힘. 중력,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전자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강한 핵력은 쿼크들이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거나 얘네들을 결합시키는 힘이 있어요. 결합시키는 힘. 그러니까 원자가 쪼개질 때 그 결합시켜 놨던 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한 핵력이. 그래서 핵폭탄이 그렇게 강한 거고, 약한 핵력은 양성자가 중성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중성자, 양성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자연계에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뭐 마찰력 뭐 이런 거 안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요런 힘이 작용해서 그런 마찰력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탄성력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힘은 아니야. 자, 그 빅뱅 우주론자들이 말하는 게 처음에 거의 이게 시간이 뭐 10의 마이너스 43천 초면은 엄청나죠. 엄청 작죠. 요 시간 안에 우주 폭발이 일어났고 10의 42승 켈빈. 아무튼 공이 이제 4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우주 전체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랬는데 얘가 팽창을 하는 겁니다. 팽창을 하면서 식어요. 팽창을 하면서 식습니다. 식는다고 해도 뜨겁죠 지금. 팽창을 해요. 그래서 2번 시기에 분리가 일어났고, 이걸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거죠. 3번 시기에 봐봐, 3번 시기에 급격하게 팽창하여,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급팽창 이론이라고 해요. 급팽창 이론. 이거는 심화 개념이 있어서 다 써있구나. 급팽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보다 이때는 막 빛의 속도를 넘어서서 팽창을 해요. 이렇게 확 팽창을 합니다. 이렇게 팽창 안 하면은 입자들이 안 생겨요. 왜냐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파괴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본 입자가. 그러니까 팽창하면서 우주가 식어야지 기본 입자가 생기는 거예요. 안정된 입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온도에서 입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팽창을 하면서 기본 입자인 쿼크와 그보다 가벼운 입자인 경입자, 렙톤. 근데 렙톤 중에 렙톤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전자야, 전자. 쿼크도 6개가 있고 사실 렙톤도 6개가 있습니다. 6개씩 있는 거는 이제 입자가 섞기로 부딪혀가지고 그 원자를 쪼개봤어요, 인간들이. 그랬더니 거기에 6개의 기본 입자와 6개의 경입자가 나온 거예요. 6개의 쿼크와. 그래서 이거는 뻥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맞아. 그 다음에 반입자도 같이 생겨났다.
반입자들이 있는데 입자와 반입자가 있는데 봐봐. 빛이 순간적으로 입자와 반입자를 생성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쌍생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빛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 에너지. 빛에서 에너지에서 입자랑 반입자가 생겨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그 E는 mc제곱 식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인슈타인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지. 정적 우주론 얘기한 거 빼고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M은 질량이잖아요. 질량을 가진 물체로 바뀐다. 이건 쌍생성이라고. 쌍생성. 처음에 생길 때 쌍생성으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쌍소멸은 입자와 반입자가 충돌하여 이렇게 반대로 충돌하여 소멸하면서 빛이 방출된다.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봐봐요. 요 3번 시기에 입자와 반입자가 쌍생성과 쌍소멸을 반복하였다. 쌍생성과 쌍소멸을 반복합니다. 생겼다 없었다 그런다 이거죠. 이게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점차 팽창하면서 식으면 반입자 이런 거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서 입자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팽창을 안 하잖아. 그러면 안 생겨나 우주가. 우주에 존재하던 입자들 수는 반입자의 수보다 약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자가 있었고 반입자가 있었는데 입자가 더 안정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고 남아서 입자가 우주의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입자가 되었다. 이때 싸우다가 졌으면은 이제 반입자들 이렇게 쌍소멸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은 우주가 안 생겨요. 하는 얘기죠. 근데 요때 이제 강력이 분리가 되었다. 요때 강력이 분리가 되었다. 요 시기에 4번 시기가 됐을 때 진짜 되게 작은 시간이지. 요 시간이 됐을 때 온도가 내려가고 전자기력, 양력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현재와 같은 4개 기본음이 되었다. 우주의 온도가 여전히 높아 쿼크가 서로 결합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게 양성자나 중성자는 쿼크가 3개가 결합을 하고 있어야지,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쿼크 3개가 모여야지 양성자가 되는데 아직은 양성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시기, 요 짧은 시기. 중성자도 쿼크가 3개가 모여야 돼. 업 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 2개. 근데 요 시기에는 아직은 안 됐다. 여기 다 그림이 있었군요. 빛이 입자와 반입자가 될 수가 있고 쌍소멸은 빛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입자, 반물질, 정말 희한하게도 저 반물질을 또 사람들이 만들어요. 반물질, 반입자 이런 거를 만듭니다. 소립자의 반입자로 구성된 물질, 반물질. 저게 가장 비싼 물질이야. 가장 비싼 물질. 입자가 섞이면 반물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반물질 폭탄 이런 게 터지면 난리 나는데, 영화에 한 번 나온 적 있어가지고 반물질 폭탄으로 터뜨리더라고요. 영화에서.
자, 5번 시기에 거의 한 1초 정도 됐을 때 1초 정도 됐을 때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강력에 의해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되었다. 이제 생성된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UUD.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 근데 이러면 전하량이 다릅니다. 업쿼크의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두 개가 결합하기 때문에 전하량이 0이 되는 거예요. 중성자가. 양성자는 업쿼크 하나의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예요. 근데 그게 두 개. 그 다음에 다운쿼크가 하나. 그러면 1이에요. 플러스 1.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에요. 1초 정도 지났을 때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이 시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거의 같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양성자가 중성자로도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력이 작용하면. 근데 여전히 우주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쿼크로 다시 분리되기도 하였다.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1초 때. 그래서 이제 요 책에는 앞에는 이제 3분부터 이제 배우는데 3분 정도 되면은 온도가 10의 10승 켈빈으로 떨어졌고 6번 양력에 의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되는 현상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되는 현상보다 더 많아져서 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있잖아요. 예. 중성자로도 될 수가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도 될 수 있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현상보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현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온도가 식어서 그런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려면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에너지 흡수해야지 중성자로 됩니다.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려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돼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요 흡수하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방출하면서 양성자가 되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비율이 7대1 비율이 됐어. 7대1 비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7대1 비율이 됐어. 그래서 이때 7대1 비율이었고 그 이후에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뭉쳐서 좀 더 안정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 자기 혼자만 있으면 수소의 원자 핵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소의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근데 얘가 중성자 하나랑 이렇게 결합할 수 있거든요. 결합하면은 중수소, 무거운 수소의 원자 핵이야. 양성자가 하나만 있으면 수소야. 어떻게 하건 수소입니다. 양성자가 하나만 있으면. 근데 무거운 수소, 중수소의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중수소의 원자 핵이 또 모여서 헬륨의 원자 핵이 또 돼요. 헬륨의 원자 핵. 헬륨의 원자 핵은 이게 헬륨은 양성자 2개 있으면 헬륨이에요. 양성자 2개 있으면. 그래서 이 다른 이런 핵합성이 일어났다. 3분 정도에 헬륨 원자 핵까지만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 핵까지만 만들어집니다. 3분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요거까지 다 한 거네요. 예. 3분 정도 지나면서 자,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의 비가
질량비입니다. 이건 질량비. 질량비는 3대 1이고 개수비는 12대 1,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대, 개수비로는 12대 1이에요. 개수비로는 12대 1인데, 헬륨 하나의 질량이 수소보다 4배 더 무겁기 때문에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예언을 했는데, 요것도 관측이 돼서, 진짜 우주가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비율로 있구나.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돼요, 이것도. 요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자, 근데 요때는 아직은 3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때는 광자가 빛이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 이건 원자 핵이에요. 전자들이 그 우주 공간에 그냥 퍼져 있었던 거예요, 전자가. 근데 전자는 빛을 흡수했다 방출했다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빛의 경로를 방해를 해요. 빛이 지나가다가 전자에 자꾸 부딪혀 이렇게. 자주 충돌해서 산란되었다. 그러니까 우주가 뿌예요, 뿌예. 만약에 내가 우주를 보고 있다라고 치면 지금 사실 이게 빛이 여기로 내 눈으로 지나가고는 있는데 빛이 지나가는 거 보이진 않아요. 뭔가 물체에 부딪혀야지 빛이 지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현재 우주는 투명한 우주야. 왜냐하면 빛의 경로를 막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때 우주는 좀 뿌연 우주예요, 뿌연. 자, 그 다음에 한 3000 켈빈 정도 되었을 때, 이건 나중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3분 정도까지 얘기했고, 한 38만 년 정도 지나서 3000 켈빈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3000 켈빈 이상이면은 핵하고 전자가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뭐 태양이나 이런 것도 사실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 태양 표면이 6000 켈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소가 있긴 한데 수소랑 전자랑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물론 인력이 있어요. 전자기력이 있죠. 서로 잡아당기는. 근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얘가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3000 켈빈 정도 되면은 결합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보다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그 전자기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합니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해요. 그래서 전자가 원자에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돼? 빛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진 거예요. 이 빛이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그때 나온 요 빛을, 우주에 펼쳐져 있는 빛을, 이게 이제 우주 배경에 깔려 있는 복사선,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죠. 요때.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죠.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3000 켈빈의 우주 온도가 지금은 3켈빈 정도로 낮아진 거야. 3켈빈으로. 우주 온도가 계속 낮아져서 수소, 헬륨이 중력에 의해 모일 수 있었다. 요거는 요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요 중간에, 뭐 이렇게 중간에 한 10억 년 정도 지나면,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10억 년 후에 별이 만들어요, 별, 은하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질이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별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쵸? 근데 또 초신성 폭발하면 또 더 무거운 원소도 만들어지고, 그쵸? 현재는 한 3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 그러니까 이게 3켈빈이면은 뭐 전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파 영역, 마이크로파 영역에 빛이 관측이 됩니다. 그거를
코비 위성이 찍었을 때는 요런 정도, 좀 뿌연 정도. WMAP 위성이 찍었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겠어. 플랑크 위성이 찍었을 때는 완전 세밀하게. 요게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야, 이게. 요게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에요. 우주에 전체적으로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복사선을 이렇게 찍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주가 생겨난 겁니다. 이 페이지가 엄청 중요하죠. 이게 우주 전체 우주의 역사니까 이게. 자, 이 정도 정리하고 이런 건 우리 하긴 했는데 뭐야? 다 뭐 이렇게 다 말이 안 듣네. 보이지가 않지 왜? 여기 왜 안 보이지? 추워서 그런가?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 아이고, 컴퓨터가 맛이 갔네. 어떡하냐? 네트워크도 끊어졌네. 그 다음에 32쪽에 보겠습니다. 32쪽. 자, 별은 한 10억 년, 빅뱅이 한 10억 년 정도 지나면 우주에 흩어져 있는 그런 수소나 뭐 이런 애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생겨났죠. 근데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과 무거운 원소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자. 별이 탄생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성운에서부터 모여요. 성운 속에 밀도가 큰 곳에서 원시별이 형성이 된다. 원시별의 내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이 되면 주계열성 별이 된다. 성운이 근데 훨씬 커요. 성운이 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성운 하나에 별들이 막 여러 개가 생겨나요. 사실 성운 하나에 별들이 여러 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성운이야. 근데 요걸 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요런데 별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이건데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사실. 엄청 큰 거고, 이제 뭐 별명이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야. 요 안에서 별들이 막 생겨나 별들이 막 생겨납니다. 요런데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요런데
요런데 별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별 사이 거리가 되게 먼 거야 지금. 희한한 일이지. 예. 그래서 성운이 일단은 엄청 큰데, 그래서 동시에 생겨나는 별들도 있어요. 쌍둥이처럼 한꺼번에 막 별이 태어납니다. 어디 태양도 있잖아요. 예. 태양도 뭐 요런 가설이 있던데, 우리 은하가 있는데 어떤 은하가 우리 은하를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대. 은하가 부딪힐 때 거기 있던 애들이 별들이 많이 생겨났대. 그게 그러면서 태양도 생겨났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성운에 있는 그런 수소, 주로 수소죠. 수소가 모여. 근데 모이다 보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모이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모이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내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돼요. 1000만 켈빈이 되면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데,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될 때 에너지가 나와요. 핵융합하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빛이 나오죠. 빛. 열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되면서 빛이 나오는 거야. 별이 되는 거야. 반짝반짝한 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물론 온도가 올라가면서 뭐 약간의 전자기파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헬륨이 4개, 수소 4개가 융합하여 하나의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죠 지금. 1번, 2번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2번 요거 지금 똑같은데 경로가, 얘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한 애라, 얘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뭐 한 10배 이상 큰 그런 애야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온도도 높아요. 파란색 별이 온도가 높거든요. 사실 파란색 별이 더 온도가 높고, 요 표현은 그렇게 해놨네. 자, 그러다가 주계열성으로 한참 지나다가, 이 주계열성이죠. 이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수소가 다 타고 나면 중심부 핵에서 다 타는 겁니다. 중심부 핵에서 다 타고 나면 여기 중심부에 헬륨이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야지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더 올라가야지.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중심에는 탄소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 열에너지 때문에 이 바깥층은 또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이런 거죠. 여기서는 여기 중심부에서만 핵융합 반응 하는 겁니다. 여기는 온도가 안 돼요. 바깥은. 여기 온도가 되니까. 근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수소가 또 핵융합 반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됩니다. 이 별이. 맨 안쪽에 탄소, 헬륨, 수소까지, 여기까지 되는 게 적색 거성. 이건 적색 거성이야.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나는 건 적색 거성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덩치가 커지고요. 표면 온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돼요. 태양은 저렇게 될 거다 이거지. 한 50억 년 정도 지나면. 근데 태양보다 원래 질량이 훨씬 컸던 애들은 초거성까지 진화를 하는데, 요 탄소 이후에 탄소 핵융합 반응으로 산소가 생기고, 산소 핵융합 반응으로 규소가 생기고, 규소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별 덩치가 크면은 내부는 철까지 만들어요. 철까지. 근데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걸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해 얘는. 그러면은 얘가 모여들다가, 핵융합 반응을 해야지 팽창하는 힘이 생겨요. 핵융합 반응을 해야지 얘가 이렇게 흩어지는 힘이 생기는데,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중력에 의해서 모이다가 얘네가 갑자기 이렇게 흩어져요. 터지듯이 흩어져요. 이렇게. 주변부가. 그래서 흩어진 애는 행성상 성운이 되고, 요 가운데에 있어. 가운데 요 애가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게 돼요. 백색 외성. 밀도가 되게 큰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근데 초신성은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꽝 터져요. 터지면서 막 바깥으로 다 이렇게 분출돼 나가는데, 이때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할 때 써놓을게요. 초신성 폭발할 때 철까지 생성된 별이 급격하게 수축하다가 폭발하여 초신성이 된다.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고 별에서 생성된 원소가 우주로 방출된다. 근데 그 초신성 폭발 이후에 얘는 요 가운데 너무 중력이 크면 블랙홀이 되고요. 중성자별도 중력 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크면 블랙홀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백색 외성이나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일생을 마치긴 하지만, 얘네가 막 퍼트린 이 물질들 있지. 얘네가 막 퍼트린 물질들 있죠. 그게 또 모여서 또 별이 돼요. 또. 그래서 또 순환을 하는 겁니다. 태양은 초신성 폭발 이후에 생긴 별이죠. 태양은. 왜냐하면 지구에 우라늄이나 금이나 뭐 이런 원소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많기 때문에 태양은 어떤 초신성 폭발 이후에 생긴 별이 되는 거죠.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자, 원시 태양은 태양계 성운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중력에 의해 이제 성운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게 되면은 중심부는 태양이 원반부가 생기고, 원반부는 그 다음에 이 중심부는 원시 태양 생기고, 회전하는 원반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들이 또 군데군데 모여서 미행성체라고 하는 게 돼요. 미행성체. 아직은 행성은 아닌 거죠. 미행성체. 그 미행성체가 또 모여서 성장을 해요. 이게 자꾸자꾸 뭉쳐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그 미행성체가 원시행성이 돼요. 원시행성. 근데 원시행성은 처음에 되게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지금 8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몇십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원시행성들이 또 모여서 행성이 돼. 진짜로 행성이 되고. 자, 근데 태양이 핵융합 반응을, 여기까지는 아직은 원시 태양이죠. 사실 원시 태양은 아직은 핵융합 반응 안 하는 거예요. 태양이 되면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태양풍이라고 하는 게 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애들은 태양계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태양과 먼 곳은 크기가 크고 기체 성분인 목성형 행성이 형성이 되고, 태양에서 가까운 애들은 좀 더 밀도가 큰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밀려나서 저 끄트머리 쪽에 이제 태양계 바깥쪽에 그런 가스 구름 같은 게 있습니다. 얼음의 경계선 약 5AU 경계로 더 먼 곳은 온도가 낮아 얼음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화성과 목성, 공정, 궤도 사이에 위치하는 이 경계를 얼음 경계선이라고 한다.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도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자 46조 수업 늦게 시작해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46조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초신성 폭발까지 우리가 배웠을 때 원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제 배열을 했을 때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원소들은 가장 큰 특징이 양성자 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소는 얘랑 얘가 다른 원소인 이유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 얘는 두 개 있기 때문에 원소가 다른 원소가 되는 거고, 양성자 수가 이렇게 다르니까 모여드는 전자 개수도 달라져요. 전자 개수도. 그래서 양성자가 3개 있으면 전자 3개, 4개 있으면 4개. 그런데 원자들이 그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 궤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궤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첫 번째 궤도 껍질에 2개까지만 채워집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그 다음 껍질은 8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원래 세 번째 껍질은 원래는 18개고요. 컴퓨터가 왜 이러냐. 꺼졌다 켰다. 난리네 오늘. 뭐 네 번째 껍질은 뭐 32개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껍질마다 전자가 채워지는 개수가 달라요. 근데 첫 번째 껍질은 2개다는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껍질은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8개까지 채워져요. 8개. 첫 번째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세 번째 껍질은 원래 18개인데요. 요 사이에 사실 이게 들어가긴 하는데, 하여튼 8개. 두 번째 이후부터는 8개.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건 껍질 수가 되고, 족은 전자를 순서에 따라 채우다 보면은, 안쪽 껍질부터 채우다 보면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하나씩이죠. 요런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족이라고 부릅니다. 1족. 예, 2족은 원자과 전자라고 하지. 원자과 전자가 2개. 그러면 2족. 얘는 원자과 전자 3개죠. 3개. 3족. 4개 14족. 4개 14족인 이유가 요 사이에, 미안해, 13족이에요. 13족. 요 사이에 3족부터 12족까지 있어요. 그게 이제 D 궤도에 들어가거든. 아무튼 그거는 빼면, 자, 원자과 전자 3개면 13족, 4개면 14족, 5개면 15족, 6개면 16족, 7개면 17족. 근데 이건 0개라고 하지. 0개, 8개나 2개라고 하질 않고, 그런 이유는 얘네들은, 이 전자들은 화학 결합에 참여를 안 해요. 화학 결합에 참여를 안 해서 원자과 전자를 쳐주지를 않아. 그래서 0개가 돼요. 0개. 그래서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0개가 됩니다. 자,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성질이.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반응을 할 거고, 얘네들은 전자 2개 잃어버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수소는 사실 근데 알칼리 금속은 아니에요. 1족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알칼리 금속 족이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소를 제외한 1족은 원자과 전자 하나를 잊어버리길 좋아해요.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려. 봐봐요. 이렇게 금속이, 근데 왜 2개를 하냐면 수소가 이게 반응할 때 수소가 2개가 있어야 돼서 2개 하는 건데, 어찌됐건 하나씩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하나씩 원자과 전자 하나씩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이제 전자를 의미하죠. 근데 여기에서 요 수소에 전자 2개 줘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물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떨어져요. 얘가 떨어져서
얘랑 H 플러스랑 전자가 모여서 수소가 돼. 근데 수소 자체가 원자로 존재를 하지 않고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니까 여기에다 2배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2배씩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얘 생기고 나면 2개의 OH-가 만들어져. 근데 얘가 있으면은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은 염기성이 돼. 염기성을 다른 말로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칼리성.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물에 넣잖아 얘를. 그러면은 용액의 액성이 알칼리성이 돼요. 염기성이 되고 수소기체가 막 나와요. 수소기체가 막 나오고 수산화 이온 생성된다. 자, 근데 그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들어가 있으면은 붉은색으로 바뀌죠. 근데 그런 반응이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격렬하게 반응해. 일로 갈수록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전자들이 떨어지는 반응을 하는 건데요. 잘 봐요, 생각을. 원자에게서 먼 애가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칼륨이 훨씬 더 빨리빨리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자가. 나트륨이나 리튬보다. 그래서 원자가 떨어지기 쉬운 정도가 리튬, 나트륨, 칼륨 순이고 반응도 격렬하게 하는 겁니다. 칼륨이.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어떤 반응을 하냐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처리돼. 산화철이 아니죠. 산화 금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이야. 이게 금속. M이라고 쓴 건 그냥 약자로 쓴 거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M이라고 봤을 때 전자가 떨어지고 그 전자를 산소가 가져가는데 UOA가 결합을 한다고. 결합을. M2O라고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산화되는 거. 산화된다고 하는데, 산화금속이 되면서, 산화금속은 금속의 성질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애들은 사실 전기가 통하지도 않고 광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애들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잠깐 광택이 보이는데 좀 시간 지나면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되기 때문에 광택이 사라집니다. 광택이 사라지는 이유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순서도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빠르게 산화됩니다. 자, 너무 많이 하나? 이거는 이런 건 다 했었고, 58쪽. 자, 원자의 전자 배치로부터 이온의 전하를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죠. 보면 아는 겁니다. 보면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면 원자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을 꽉 채우는 그런 전자 배치가 될 때 안정해요.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헬륨이나 뭐 이런 것들의 전자 배치를 보니까 되게 안정한 기체거든요. 헬륨 이런 거, 아르곤. 이런 애들은 특징이 가장 바깥쪽 껍질을 이렇게 꽉 채우는 구조더라. 리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껍질 8개를 꽉 채우는 것보다는 하나가 떨어져서 가장 바깥쪽 껍질을 꽉 채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야. 리튬이 전자를 7개를 가져다가 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들 간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원자핵과하고의 중력이 있긴 하지만 인력이 있기는 하지만 전자가 하나가 떨어지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하나가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 껍질 꽉 채웠잖아. 얘는 두 개가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만 있는 애들은 1가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죠. 원자과 전자가 하나만 있는 애들은. 일쪽 금속은 M이라는 금속이 전자가 하나가 떨어지면서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양이온. 그치요? 근데 이쪽은 두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 개. 이쪽은 두 개가 떨어지면 전하가 2가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양성자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성자 변화는 그대로 12개인데 전자가 10개니까 12개의 전자는 마이너스 성을 띠니까 더해보시면 전하가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2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2개씩 있는 겁니다. 1가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 하나씩 있는 거고. 자, 13족은 3개가 떨어져. 근데 알루미늄이 대표적이고 3가 플러스가 되는 거는. 다른 13족은 왜 안 되느냐 싶은데 그 알루미늄 밑에 있는 애들은 돼요. 주기율표 상에서 주기율표 어딨냐? 자, 봐봐. 이 알루미늄 위에 있는 애는 근데 금속이 아니야. 금속이 전자를 잘 떨어뜨리거든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13족이 될 텐데, 붕소 위에는 이제 준금속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는 건 알루미늄만 이제 3가 플러스고, 나머지는 거의 다 1가 아니면 2가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3가 플러스인 애는 알루미늄이 대표적인 거죠.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으면은 수소 빼고 하나 있으면은 1가 플러스 양이온 되고요. 원자과 전자가 2개 있으면은 2가 플러스 양이온 되고요. 알루미늄은 3가 플러스 되는 거고. 자, 근데 원자과 전자가 6개나 7개가 있으면 보통 이제 8개를 채우는 거거든요. 8개가 되려면 2개를 얻어오거나 1개를 얻어오면 돼요. 2개를 얻어오거나 1개를 얻어오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자가 이게 2개가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2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면 안정해지는 거예요. 플로리는 1개만 얻으면 돼. 1개 F 마이너스. CL도 1개만 얻으면 돼. CL 마이너스. 근데 이게 어떤 애랑 옆에 있을 때 이러는 거야. 지 혼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있으면 이런 거야. 이대로 있어. 근데 나는 잘 있는데 CL 있고 근데 옆에 어떤 나트륨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나트륨이 다가오잖아. 그러면은 나트륨은 잘 줄 수 있는 전자가 하나가 있고 CL은 뺏어올 만한 힘이 있는 거야. 뺏어올 만한 힘이 있어요. 양성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둘이 붙으면서 이게 이동을 해서 얘가 그러고 나면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됐어. 그리고 나면은 서로 안정하긴 한데 서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있어요. 인력이. 그래서 딱 붙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온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 만약에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뭐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있는 겁니다. 원자 상태로 있을 때는 원자 상태로 있을 때는 나트륨으로 있는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로 원자 상태로 있으면은 그냥 이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얘가 전자를 하나를 뺏어왔으면 좋겠고 얘는 줄 수 있고 줄 수 있고 그럼 얘는 주워버리는 거죠. 얘한테. 그러면서
이건 이제 나트륨이나 플로린으로 설명했네요. 전자를 하나를 줘서 얘가 Na 플러스가 되고 얘가 받아서 F 마이너스가 돼. 그럼 서로 인력이 있으니까 이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때 비율이 있어요. 이렇게 1가랑 1가가 1가 결합을 하면 1대1 결합을 합니다. 1대1 결합. 근데 얘가 2가 마이너스고 얘는 1가 플러스면 전하량이 맞아야 돼.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우리가 Na 두 개의 산소 하나, 이렇게 Na2O 이렇게 쓰면 되죠. 원래 이제 이 이온 결합식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온 쓰고 음이온 쓰고, 양이온 쓰고 음이온 쓰고. 마그네슘은 2가 플러스야, 2족이어서 Cl은 17족이어서 1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두 개가 붙어서 전하량을 맞추는 거죠. MgCl2 염화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지 전하량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요.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아까 뭐라 했죠? 3가 플러스입니다. 산소는 2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게 결합하려면 봐봐 2대 3으로 결합해야 돼. 2대 3으로. 그래야지 전하량이 맞아요. 이해 가시죠? 알루미늄은 3가 플러스 산소는 2가 마이너스야. 결합하려면 어떻게? 2대 3으로 결합해야지 전하량이 맞죠. 네. 자, 공유결합에 의한 분자의 형성 과정. 아까 방금 한 거는 이온 결합이다.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은 그리고 이 애들은 이온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거를 분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게 분자는 아니야. 분자 정의가 있어서 그런 건데 헷갈려 하거든요. 이게 분자를 구별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고등학교 때 요걸 분자라고 한다 뭐 이런 보기가 나오거든. 분자가 아니에요. 쟤는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하고 공유 결합을 하면은 분자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면은 공유 결합이 됩니다.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하면. 근데 18쪽은 제외를 해야죠. 걔는 원래 결합 안 하니까. 자, 일단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 비활성 기체는 안정합니다. 근데 걔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걔처럼 안정해지려고. 그래서 8개, 보통 8개인데 헬륨을 제외하곤 8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근데 8개가 되려면 2개가 모자라죠? 그럼 2개를 공유 결합을 하면 돼. 전자를 공유하시면 됩니다. 산소가 원자과 전자만 표시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수소가 하나가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를 공유를 해.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8개가 됐죠. 근데 수소는 또 덩달아 수소는 2개가 돼. 수소는 2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자를 공유해서 얘도 옥텟 규칙 만족하고 얘도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수소도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헬륨이죠. 그러면 다 좋은 거야. 다.
그래서 다 안정한 물질이 되죠.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파악을 해야지 얘가 몇 대 몇으로 그 결합을 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어. 그럼 결합도 4개를 하는 게 좋아. 왜냐면 8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을 4개를 해요. 그럼 수소 전자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8개가 된 거지. 이 상태에서 8개가 된 거죠.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근데 수소는 근데 헬륨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헬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거든요. 그럼 수소는 또 2개가 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옥텟 규칙을 다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테인이라고 하는 분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5개.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은 8개가 되려면은 원자과 전자 5개 있다고 5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8개를 채우기 위한 결합만 하면 돼. 그럼 3개만 하면 돼요. 3개. 3개를 하시면 되고, 질소는 3개의 결합을 하고, 수소는 결합을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암모니아는 NH3 암모니아는 질소는 5개, 3개, 수소는 1개씩. 그러면은 이렇게 결합을 딱 하게 되면 짝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자가 만들어지고, 아까 물 잠깐 얘기했는데, 물은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6개여서 결합을 하나씩만 하면 되고, 수소는 이제 하나를 하면 되니까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실까요? 요런 애들은 이제 분자가 되는 거고요. 산소는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2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하는데, 이중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8개가 됐잖아. 요쪽 산소도 8개 되고, 요쪽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5, 7, 8개 됐잖아요. 그 이중결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짝이다. 탄소 하나에 수소 2개다. 산소 2개다. 그럼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돼. 그 4개. 하나, 둘, 셋, 넷. 수소는 2개, 산소는 2개를 해야 돼. 하나, 둘. 다 좋죠? 그래서 이게 CO2 이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을 합니다. 이중결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질소 자기 혼자 있다. 질소는 결합을 3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3중결합을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얘도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3중결합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물질들이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결합 방식에 따라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소는 뭐 자연계에선 한 90종밖에 없는 겁니다. 원소는. 근데 뭐 물질은 한 3천만 가지 넘어요. 물질 자체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를 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중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중단원의 그 전체 내용이었고, 근데 이런 거는 다 세부적인 거는 여기는 했죠. 73초까지는 풀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통합 사고력 문제를 좀 10분 남았는데도 풀고 갑시다. 조금 이렇게 글을 자꾸 쓰셔보세요. 근데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시험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와요. 언제나 나와요, 언제나.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정리 안 한 것 중에도 몇몇 있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답 맞추는 거는 뭐 다음 주에 해야겠네. 아무튼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해보십시오. 네, 뭐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힌트 같은 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요건 일단은 숙제로 좀 해와 주시고,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나간 시기는 언제이냐? 그러니까 빅뱅 이후 약 38만 년 후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왔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원자랑 원자 핵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원자 핵하고 전자가 떨어져 있다가 전자들이 원자 핵에 이렇게 속박이 되면서 그러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쵸? 원자 핵과, 그러니까 빅뱅 이후 38만 년 후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왔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 키워드 자꾸 보시면서 키워드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런 거는 뭐 오늘 설명할 때는 얘기 안 했네. 근데 앞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행성상 성운이고, 요거는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사진은 앞에서 나오긴 했지만, 요거는 행성상 성운이고, 이건 초신성 폭발하면 이렇게 돼요. 초신성 폭발의 잔해야. 이게 둘의 차이가 있죠. 초신성 폭발하는 애가 훨씬 더 무거운 거 아시죠? 뭐 요런 것도 앞에 좀 공부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 요거는 아까 공유결합 하는 거, 질소네요. 얘는 요건 이온 결합, 이거는 공유 결합, 뭐 이런 거네. 요거는 내용은 없었지만, 오늘 정리한 거에는 없었지만,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으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고요.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와 같은지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 3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주기율표 보면서 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주기율표를 보면서, 주기율표도 자꾸 봐야지 되는 거죠. 뭐 언젠가는 거의 뭐 20번까지는 다 외우실 텐데, 외워야 되는 건데, 주기율표를 보면서 3주기 원소라고 돼 있어요. 3주기 원소. 이거 3주기 원소. 근데 아까 보니까 지금 뭐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같아. 아무튼 얘가 안정한 원소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온이 되면 안정한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얘는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네온 전자 배치. 얘는 전자 하나 얻으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 좀 다르죠? 똑같은 3주기여도 양이온이 되는 애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될 거고,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이거 주기율표 보면서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8번까지 풀어오는 거 숙제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